네, 한덕수 피고인 나오셨고요. 네, 변호인 누가 나오셨습니까? 예, 법무부 에이펙스의 김동윤, 박경재 변호사라고 그다음에 김 네. 최상목 피고인 나오셨나요? 네. 네, 풀출석입니다. 변호인들도 안 나오셨죠? 네. 정진석 피고인 나오셨습니까? 네, 나오셨고. 네, 그 최상목 피고인 관련해서는 그 공소 사실 중에 특히 위정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판부에서 이제 심리한 내용 관련해서 위정으로 기소되었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염려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피 신청을 어제 날짜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난도질한 내란 세력의 재판이 이진관 판사의 엄중한 지휘 아래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이라는 철퇴를 내린 이진관 판사가 최상목과 정진석의 재판까지 맡게 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들이 한덕수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최상목과 정진석에게 가혹한 심판을 예상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른 수동적 가담자가 아니라 내란의 사후 처리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실행한 브레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상목의 경우 만약 계엄이 성공했다면 그 대가로 차기 국무총리 자리를 약속받았다는 설이 파다합니다. 권력력에 눈이 멀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마은혁 재판관을 선별적으로 배제하는 등 헌법재판소를 무력화하여 윤석열의 탄핵을 막으려 했던 추악한 음모가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함께 재판을 받는 이상민 역시 내란의 핵심 실행범으로서 사형 판결이 매우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진관 판사가 과거 재판 과정에서 이미 사형 가능성을 언급했을 만큼 이들의 죄질은 극도로 불량합니다. 특히 이들이 계엄 선포 직후 보인 행태는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합니다. 전국 교도소장들을 긴급 출근시켜 3,600명에 달하는 인원을 즉각 추가 수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내란에 저항하는 시민들과 정치인들을 대규모로 투옥하기 위한 현대판 수용소를 준비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공안과 항만에는 출국금지팀을 현장에 대기시켜 주요 인사들의 탈출을 원천 봉쇄하려 했다는 진술까지 확보되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국민을 사냥하는 도구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정진석 또한 대통령실 PC 천여 대를 포맷하며 증거 인멸을 주도한 만큼 법에 준엄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란 세력들은 이번에도 특검 수사 범위 바뀌라며 공소기각이라는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김건희와 그 측근들이 사법부로부터 면죄부를 받았던 선례를 악용해보겠다는 비겁한 신보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위신을 떨어뜨린 직위원 조이대의 존재가 너무나 뼈아프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심판자는 이진관 판사입니다. 한덕수의 23년 판결에서 보았듯 이진관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위로부터의 내란을 가장 엄중히 다스리는 판사입니다.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최상목, 정진석, 이상민. 이들에게 돌아갈 자리는 총리실이나 장관실이 아니라 차가운 감옥, 혹은 그보다 더한 법의 단죄뿐입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이진관 판사에게 더욱 더 힘을 실어주며 그를 응원해야 할 것입니다. 대법관을 넘어 대법원장, 대한민국 사법계의 한 줄기 빛이 될 이진관 판사의 최상목을 향한 사이다 발언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정의는 뭐 경제 관료이시긴 하지만 법대 나오셨고 법학을 전공하신 거죠? 물질적으로는? 네, 학부는 법대를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내용이 아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보는 거랑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취지는 이걸 봤을 때 굉장히 법을 안 아시는 분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 내용을 제 기억으로는 저 내용을 인지를 했던 거는 우리 간부의 말밑에 인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봤을 때는 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답변하셨던 이유가 정인의 어떤 책임을 경감시키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정치 상황에 비추어서 예컨대 뭐 예를 들면은 뭐 대행 체제 유지하기 위한다든지 이런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대답하신 거 아닙니까? 글쎄요 뭐 최근에 이제 김상민 전 검사나 집사 게이트 얘기했던 그 김여성 씨나 관련해서 1심 선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집사 게이트 김여성 그리고 이우환 화백의 그림으로 매관 매직이라고 우리가 얘기했던 김상민 전 검사 공소 기각 무죄 이렇게 쭉 나오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시는데 그나마 위안이 된다라고 하면 이진관 판사의 재판을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진관 판사가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2차 공판을 어제 진행을 했었는데 이 재판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뭐 여러 가지를 다투게 되죠. 질문들이 뭐랄까요? 뾰족했다 그럴까요? 아니면 날카로웠다 그럴까요? 계엄에 반대한 건 맞느냐라는 질문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수차례 질문을 쭉 했습니다. 네. 일단 이진관 판사 재판 소송 지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판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원래 법정 자체가 양쪽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특히 피고인이 양쪽이 다툼을 하면 절차 진행하는 게 원칙적인 모습이긴 한데 네. 이진관 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제출된 의견서에 따르면 그때 당시에 반대를 했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처럼 했는데 뭔가 이런 거 있죠. 속된 말로 훅 들어온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의 폐부를 확 찔러버리는 거. 그러니까 군더더기 없이 제일 중요한 부분을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간 겁니다. 예. 아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본인도 검사 생활을 그렇죠. 했지만 이렇게 소송 지휘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딱 핵심을 찌르는 그런 경우를 현장에서 당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좀 당황한 듯 그렇게 보였어요. 예. 그러면서 실토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권세봉 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궁금한 거죠. 본인은 반대를 했다는데 어디서 누구한테 반대를 했는지 이게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반대를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반대를 하거나 제지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거기서 이탈을 하거나 이게 소극적인 그 반대죠. 아니면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걸 수행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수행을 한 것 같은데 본인은 반대했다고 하고, 그리고 사실은 명시적으로 그때 그 대통령실에서 반대한 사람이 있었죠. 이게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렇게 하면 우리 70년 쌓은 거 다 무너집니다라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했고, 나가서 이제 안 됩니다. 복도까지 나가서 하니까 나 하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윤석열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리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이거 계엄하면 우리 경제 망가집니다라고 했고, 한덕수 총리한테 이거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하실 겁니까라고 했더니 저도 반대했어요. 뭐 그렇게 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 그렇죠. 내용들이 근데 나오고 있어요. 이분들은 본인들도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다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크가 증언이 있어요. 그렇죠. 체크가 체크를 되는 한 거죠. 거예요. 근데 예. 박성재 전 법무장관은 본인은 반대했다는데 반대했다는 걸 본 사람 들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언제 반대했는데, 누구한테 반대했는데, 어떻게 반대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그 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 박성재 전 장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서서 진짜 김건희가 묻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 무혐의, 막 예. 기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다 조이대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진관 판사랑 조이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트레이드를 했으면 좋겠다. 대법원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맞바꾸기. 바로 바꾸기 배우자로. 아니 나 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어. 이거 이게 이렇게 쭉 가다가 스포츠가 아닌데 지금 하이파이브 하면서 내가 맡을게. 그러니까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도 아니라 그냥 지금 부장판사하고 대법원장을 많이 트레이드하자. 국민 눈에는 그냥 다 판사예요. 근데 제대로 판결하는 판사를 원하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국민들은 다 판사일 뿐이에요. 예, 사실. 예. 부장이건 대법원장이건 뭐. 진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질문하느냐. 네. 이것에 대한 어떤 속시원함 같은 것들을 우리가 이진관 판사의 소송 지휘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고, 직접 신문하고 적극적으로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성재 전 장관이 계속해서 자기는 계엄을 반대했다라는 주장을 변호인을 통해서 계속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지금은 어떠냐? 당시 비상계엄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 비상계엄에 반대한 것이 법적인 문제냐, 아니면 정치적 성향 때문이냐, 정치적 상황 때문이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냐, 정치적으로는 문제인 것이냐 등등의 질문을 A 질문, B 질문, A 질문, B 질문 계속 하는 모습들, 그리고 앞으로도 차차 증인 신문을 하면서 더 물어보겠다. 사실 지금 이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있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게, 지난번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등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었잖아요. 네. 이걸 이진관 판사가 다시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단순한 추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게 법적 문제냐 정치적 상황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본인이 어떻게 그때는 생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계속 교차 검증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요 이진관 부장이 탁 정해놓고 물어봤다라고 저는 믿지를 않아요. 오히려
가능하면 심증을 열어두려고 노력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진실을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관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아마 이걸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는 그걸 물어봤었는데 당신 국무총리로서 국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었느냐, 뭘 했느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 내란과 관련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 고위직에 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예. 법무부 장관 당시는 무슨 책임을 져야 되는지 아느냐. 그 자리에서 단순하게 입을 다물고 있었어도 그것도 잘못일지언데 그럼 반대를 안 했다라고 뭐 오히려 거기서 나서 더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근데 지금 영장 기각되는 과정에서는 내가 이거 진짜 이 계엄이 불법이지 아닌지 좀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걸 몰라서 지금 뭐 영장을 안 받았다고 이런 거까지 다 지금 속에 두고 그걸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법무부 장관은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닙니까? 아 그럼요. 이런 사람한테 위법성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걸 판단한 판사가 무지하고 무능한 거 아니에요? 그냥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수 있는 거를. 오늘 좋다. 나 예체능인 나도 알아. 뭐냐고요? 이게 이런 걸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아 그래요. 이게 국민 기본적인 상식 아니에요.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이진관 판사 앞에서 박성재 전 장관의 태도랄까요? 이것도 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동안 뭐 특검에 조사받으러 나올 때라든지 국회에서 뭐 질의응답 같은 거 있을 때 박성재 전 장관의 특유의 태도가 있거든요.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뒤로 약간 넘어가든지 약간 떠대는 느낌인가? 한번 얘기해봐라. 뭐 어쩔래 뭐 이런 느낌이 좀 거만한 있었다면 느낌? 네. 이 재판정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뭔가 낮은 자세로 보였어요. 쫄았네. 네.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한 거죠. 예. 네. 아니 알잖아요. 필요 이상으로 마이크 성능이 좋네. 아 그래요? 아 제가 발성이 좋아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그 23년형을 선고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한덕수. 예, 네. 한덕수에 대해서. 그럼 뭐 같은 운명이겠구나 싶겠죠. 왜 내가 이 사람한테 왜 걸렸지 하는 생각을 하겠죠. 예. 앞서 우리 그 권태호 본부장께서 짚어주셨지만 본인이 계엄을 반대했다면 누가 봤거나 그걸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박성재 전 장관이 법정에서 했던 얘기는 전 이게 너무 웃겼어요. 집무실에서 윤석열과 둘이 있을 때 얘기했다. 그럼 윤석열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반대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삼자되면. 방법은 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윤석열과 이렇게 대면해 보는 거. 네. 아니 그거는 윤석열이 이미 얘기했어요. 아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 어떡해. 아니 나 좀 누가 좀 말려줬으면 내가 안 했을 텐데. 말이 안 맞네. 이게. 이미 끝났어요 그거는. 아 그리고 이 얘기도 되게 웃겼던 게 CCTV 영상을 봤더니 자기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러 차례 만류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 그래요? 우리도 다 봤잖아 그거. 본인 CCTV 보고 저거 만류하는 장면이야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헛것이 보이나? 왜 이분은 진짜 이미 늦었어요. 예.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이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아시다시피 계엄 당일날 이 간부회의 그러니까 집에서 TV 보고 있다가 이 계엄 발표를 보고 사무실 오라 그래서 갔더니 회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회의 장면에서 본인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박창호 나와서 다시 사직서를 쓰고 들어갔을 때 그때 본인이 본 장면들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당시에 박성재 전 장관이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과 또 교정본부장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봤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 측에서 질문을 합니다. 계속해서 계엄의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 류혁 감찰관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어요. 네. 이 장면을 그대로 기억해서 답하는 건 아주 중요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선포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증인이? 저는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당시는 제 마음속으로는 뭐 지금 와서 물어보시니까 그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헌법상 이렇게 해서 그 사유에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은 할 수도 없고 제가 정확한 지식도 없고 정보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제 상식적으로 아까 제가 상식적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지금 비상계엄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들었고 특히 저는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경제적으로나 우리 시인도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뭐 증인 세대에선 과거 뭐 계엄 기억이 있어서 반대를 했다고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알아서 반대했냐고 물어보시니까 상식이라는, 제 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저희 세대의 상식으로 그 당시에 비상계엄은 뭐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비상계엄 선포라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렇게 예상을 하셨던 거 아닌가요? 과거 경험에 비추어서? 글쎄요, 뭐 그걸 그 짧은 순간이기 때문에요. 예, 그 말씀하시니까 일단은 저는 우리 대외 신인도하고 경제가 거기에 충격은 가늠조차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컸습니다. 그 피고인에게 뭐 왜 반대를 안 하십니까? 뭐 내지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피고인이 나도 여러 번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피고인이 나는 왜 반대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까? 뭐 그런 말씀은 기억이 안 납니다. 네. 나는 왜 반대한다 이런 말도 기억이 안 납니까? 네,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총리께서 평생 경제 관료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랑 같은 생각이 아닐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비상계엄 선포 후에 증인이 그 외환시장 걱정이 돼서 뭐 F4A도 소집하시고, 그 기재부 간부회의에서 다음날 증권시장 관련해서도 논의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런 외환시장, 금융시장 충격은 사실 비상계엄 얘기를 들었을 때부터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선포 후에서야 이렇게 대책을 이렇게 세우시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선포 직전에 한 20분 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소집한 게 선포되고 나서 선포된 걸 확신하고 조금 있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한 30분, 40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무위원으로서 제가 뭐 지금 사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당시에 그게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고, 일단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먼저 저한테 할 수 있는 거는 만류하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게 현실화되니까 이제 외환시장에 대한 걱정이 생겨서 그래서 그 소집을 했습니다. 그 시간까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전 생각이 뭐 제가 상식적으로 내지는 제 책무라는 데서 제가 시간을 끌었거나 소집 자체가 뭐 늦었거나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증인을 추궁하려고 지금 질문 드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걱정이 되셨다고 하니까 뭐 그전에는 걱정이 안 되셨는지, 아니면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외환시장이나 금융시장 점검을 하려고 하신 건지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네. 뭐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건 그건 아닙니까? 아니죠, 당연히. 네. 네. 피고인 얘기로는 그냥 뭐 나라 국가 경제 걱정도 많이 하시고 국제 신인도 뭐 걱정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피고인이 이렇게 걱정한 거에 비해서 뭐 증인에게 경제 관련해서 지시한 게 있습니까? 그 당시는 뭐 그런 말씀을 특별히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뭐 상황이 글쎄 총리께서도 그때 뭐 굉장히 경험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그 업무 관련해서 지시한 바는 없다 이 말씀인가요? 네, 통상 경제 관련된 부분은 총리께서는 저한테 맡겨놓으시기 때문에요. 저한테 특별한 지시를 하지는 않으십니다, 평소에. 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쭉 답변하신 걸 들어보면 이제 정의께서 경제 관료시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관련해서는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 뭐 계엄할 상황이 아니라고 이렇게 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답변하신 것 중에는 또 본인이 이제 경험해 본 세대라고 쭉 말씀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후적으로는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계엄이 선포되고 해제되기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 뭐 많은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사정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이제 뭐 국회에 경찰, 군인들이 출동을 해서 일부 점령을 하기도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인들이 나갔던 걸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상황과 관련해서 혹시 증인 생각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저는 지금 오늘 이제 증인으로서 출석을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방송이 되니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여기는 재판이니까 또 증인으로 나왔으니까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뭐 제가 어떻게 했다, 그 다음에 뭐 반대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또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계엄을 막지 못했는데 그 국무위원들이 재판을 하면서 서로 뭐 누구는 반대했다, 누구는 무슨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는 어떻게 보일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뭐 제가 법적으로나 헌법과 관련된 부분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리고 당시에 뭐 요건도 어떤지 잘 몰랐고요.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벌어진 거에 대해서 그 당시도 그랬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나름대로 반대를 했지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좀 더 강하게 제가 몸이라도 던져야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후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계엄을 막지 못한 거에 대해서 당시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제가 여기서 증언을 하고 하는 것들이 국민들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어떤 뭐 저희의 생각을 변명하거나 이런 거라고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거랑 사법적인 어떤 부분하고는 별개로 저는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증인으로 임하고 있습니다.